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청와대가 인사난맥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거취를 일단락시킨 당청은 김명수, 인준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가 또 이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아주 간곡히 호소를 했죠. 이번에 이제 대법원장 표결에 제발 도와주세요. 어찌 보면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몸을 낮추면서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다는 건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몸을 낮추면서 국민의당이나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어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인사 시스템을 좀 더 잘 돌리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24일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데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좀 인준안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너무 관공으로 나가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좀 수습을 하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안이 인준안이 잘 표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대한 몸을 낮춰서 예의를 갖춰서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어떤 제2의 기미수 사태를 막기 위한 다급함이 묻어난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내용을 보면 압박으로 느껴질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는 그러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초유의 공백 사태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국회를 압박하면서 결국은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의를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은 왜 김명수인가라고 하는 거를 그야말로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도 납득시키고 국민도 납득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려가 있으면 우려를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야당은 지금 정치적인 중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을 한다고 하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정정국에서 결국은 사법부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야당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민주주의는 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계속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하고 그런 우려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죠. 예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어제 옷을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법부 공백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게 4.3 초유 일이라고 그러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석도 초유의 사태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야당에서 그때 제시했던 게 대통령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월 자진 퇴진 그리고 6월 대선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5월 달에 대선하는 걸로 한 달 상관인데 그래서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당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김희수 후보자 부결 책임 놓고 추미애 대표랑 국민의당 고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당청이 김명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만 추 대표가 이제 그 국민의당 요구에 응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두고 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대표가 주승용 의원을 갑자기 찾아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주승용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뭐라고 얘기하더냐 물어봤더니 추 대표가 와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승용 의원 입장이 좀 당혹스러웠다. 갑자기 찾아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 걸 듣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추미애 대표도 사실은 이 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미 지금 뭐 땡깡 발언이나 여러 가지 발언들에 강한 톤으로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쉽게 거둬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24일 이전에 표결안이 인준안이 표결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도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톤을 낮춰서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사과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감 표명이나 이런 부분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준안이 표결이 돼야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앞서 나눴지만 사법부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삼권 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여당 대표가 조금 양보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야당이 요청하고 주장하는 게 때때로 뭐 여당의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국회라고 하는 것이 협력하고 협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굴러가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작하셔서 청와대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좀 여당이 잘 봐서 협력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 대표가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 내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겠네요. 예.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여당 대표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당 유감 표명이 나온다고 한다면 선택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자율투표라고 하는 걸 선명해 놨기 때문에 뭐 당에서 이렇게 당론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 대표도 사과를 했다가 이게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께도 4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하라 하는데 임 실장이 대신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사과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대신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대신 사과하는 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당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당 지도부가 패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국 운영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청와대와 야당이 직접 거래하는 이런 국면이 가면은 결국은 그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중간에 범퍼가 없어지니까 여당 지도부도 사실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국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결과가 어찌 됐든 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 유감 표명을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혀 이유가 없이 유감 표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말의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정국을 풀어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사과는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도와달라.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경우죠. 그렇죠. 좀 더 어쨌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두 분 다 중요점을 인식해 주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 그 측근이 금품 제공 의혹에 휘말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우 대표는 뭐 본인이 몰랐었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을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들도 향후 대화 협상에서는 좀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건이 의혹이 불거지면 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 아닐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본인이 주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 주장하는 분은 또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는데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2013년에 왜 약속한 돈을 안 주느냐라고 우원식 대표한테 얘기했다고 하고 우 대표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의혹이 생긴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일단 전달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대신 돈을 전달한 사람이 지금 우 대표의 보좌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이 돈을 전달했다고 했고 돈이 오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어쨌든 본인을 도와줬던 분 또 본인과 연관 있는 사람이 그런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자꾸 불거지면 본인의 어떤 발언이나 또는 국회에서의 활동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일단락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만약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고 뭐 책임져야 될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요. 만약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빨리빨리 이걸 해결해 줘야 국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약이 없을 걸로 확실하게 보입니다.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최근에 뭐 이해훈 대표도 그랬었고 당연히 그래야죠.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 준비되어 있는 거 보여주시죠. 60%대로 진입을 했어요. 이제. 네.
이유를 좀 심주연소.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 핵실험 또 인사 여파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올 텐데요. 반등 계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반등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죠.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축적돼 있는 게 미세하게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갤럽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60% 밑으로 가는 게 2주 연속으로 60% 밑으로 가고 경향 자체도 중요한데 계속 하락 곡선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돼요. 이거를 막을 사람은 결국 양정철 같은 삼철 같은 측근들이 와가지고 군기반정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국회에서 또 돌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탕평 인사나 뭐 야당을 섬기겠다나 전 국민들을 섬기겠다 이거하고는 배치되는 거죠.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그 기강을동 잡아놓으면은 일시적으로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좋은 방법은 결국은 처음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인사 문제도 그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때문에 5대 원칙 얘기하시는 거죠? 예? 5대 원칙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걸 포함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 총리한테 진짜 실질적인 내부 권한을 다 주겠다. 예.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대외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불안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 직격탄이거든요. 게다가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론조사의 결과였어요.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총리가 진짜 재청권을 발휘했다고 하면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요새 보면 국회에서 그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총리 모습을 보면서 많이 화제가 됐어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총리실에서 내치를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총리가 처음에 임명됐을 때도 많은 국민들을 의아해하면서도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사가 계속 난맥으로 가다가 결국 인사 문제가 뭐 부결가 되는 그런까지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처음에 인사를 했던 총리에게 그 온전히 재청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해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는요?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지율이 빠지는 거에 가장 큰 원인으로 이번 조사에 보면 두 가지가 원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인사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북핵 안보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지율이 빠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또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진 세대, 그러니까 연령대가 60대고요. 지역으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분들의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령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와 인사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60%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도 봐야 돼요. 70% 이상의 뭐 70%, 80%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60% 떨어졌다는 건 일정 부분 조정 국면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냐.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도 그 문제는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시스템을 제대로 바로잡고 북핵 문제는 사실 내부적인 문제보다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계속 미사일 개발하고 우리 정부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해오고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 잡을 거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또 최경호 의원 등 이제 이른바 친박계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좀 선긋기를 하면서 잦은 탈당을 좀 권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경호 의원이 정치적 패륜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 어쨌든 홍준표 체제 친박계가 반발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제 TK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 어떤 반응이 있을까? 네. 소요는 좀 있었지만 결정적인 그 스트라이크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친박 진영에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역시 주적은 대여 투쟁이거든요. 여권에서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력화시키고 감옥에 보냈던 세력이 밖에 있는데 그 보호하겠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가 이게 바꿨죠. 그래가지고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분이 나기는 했겠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위협은 당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여당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 상황으로 10월 달까지 갈 것 같아요. 문제는 10월 달에 선고가 나고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때 이때가 문제인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정기국회에서의 문제나 대통령의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10월 중순 이후까지는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국당이 지금 친박 지우개 시동을 걸면서 일단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일단은 그럼 조금 이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또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그게 문제죠. 아까 그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는데도 국민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딜레마의 상황이 있는 것 같이 홍준표 대표도 요구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켰을 때 합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유승민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쇼하지 말라라고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유승민계와 김무성계 두 축이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통합파, 유승민 대표는 자강파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 계열은 지난번에 상당 부분이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출당시켰다고 해가지고 바로 합당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배척은 합당을 안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당을 무작정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홍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친박계와 선을 긋고 하는 것이 바른정당 지금 낮은 지지율도 그렇고 뭔가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하는 그런 작전일 텐데 그렇죠. 앞으로 바른정당 지금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른정당의 어떤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친박계 반발이 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나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대구에 가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고 그걸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그런 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수층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지금의 바른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떠난 이유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색깔을 지우지 않고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이 이미 인식 가운데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문제는 이제 친박계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넘어갈 거냐 하는 문제예요. 결국 이제 여론의 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지금 친박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다 망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 때 결국은 그 힘을 받아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상황 살펴봤는데요. 얘기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